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뵙고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 훨씬 생동감이 있고요. 1학기 때도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그냥 벽 보고 제가 강의를 했고요.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뵙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학기 때도 또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이전에는 비대면 강의를 했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일부 뭐 다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부 모시고서 강의를 하게 돼서 훨씬 더 강의가 잘 진행될 것 같아요. 1학기 때도 보니까 그 전 후반이 좀 생동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강의가 더 재밌게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조금 앞부분부터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167페이지 펴보시면은 항고소송의 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분과 재결인데, 이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어떤 소의 이익 삼형제라고 할까요? 예, 소의 이익 삼형제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식으로 표현하면, 민사소송에서 약간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행정소송식으로 표현하면 원고적격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이익하고 대상적격이죠. 민사소송법도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약간 설명 방식, 그러니까 용어에 있어서 약간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 대상적격이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바로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소송법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과 재결이라고 규정해 놨죠. 그죠? 따라서 처분하고 재결이어야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소송 요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조사사항이 되고, 직권조사사항이니까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소송법 2조 제1항 제1호에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이 문구를, 이 행정소송법 2조 1항 제1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정말 지난한 학설의 대립과, 그죠? 그리고 여러 이론적인 논증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실무 아직은 이제 그 깊이 있게 그렇게까지 더 공부하실 것까지는 아직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요까지가 이 강학상의 행정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좀 그러니까 강학상의 행정행위보다 좀 더 넓혀 놓은 거죠. 이거를 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쟁소법적 처분 개념설하고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이 있다라고 개념에 관해서 이론적인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쟁소법적 처분 개념설, 즉 행정행위하고 처분이 같은 개념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설이 되는 겁니다. 이원설이 되는 거고, 판례도 초창기 판례는 뭐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에 입각한 듯 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쟁소법적 처분 개념으로 가게 됐고요. 그러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권력적 사실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가 아니라 불수리, 이 정도가 아마 쟁소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분설해 보면 일단 행정청이 행해야 되잖아요. 행정청하고 행정기관과 행정주체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비단 행정법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오늘은 이건 리뷰하는 거죠.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행정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민법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행정법에서 이 행정 주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뭐 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법인으로 취급한다까지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법인으로 취급하게 됐는지,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은 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뭐 대학원에 오셔서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민법식으로 얘기하면 법인이 되는 거고요. 행정기관은 민법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기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이 실제하든 의제된 건 간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기관이 되는 거고요. 행정 주체가 있고요. 행정기관이 있는 거죠. 행정기관 중에서요.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요. 그죠?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기관. 이거를 특별히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청의 행위여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청에는 보통 이제 독임제 행정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공법인이 문제예요. 공법인은 행정 주체죠. 법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권한의 행사자로서 행정청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인은 약간 좀 특수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2페이지로 가시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조달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체결되는 그 계약을 뭘로 볼 거냐가 중요하죠.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게 판례고, 다만 그 입찰 과정에서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당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제재로서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행정행위다,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공기관법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규정돼 있는 기타 공공기관이죠. 그 밖에 공공기관인가? 그 경우에는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해서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이거 조금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인데 일단 공권력의 발동이니까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공법상의 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처분이 아닐 테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인 거죠. 민법식으로 민법 총칙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하면은 쌍방 의사에 합치면은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거죠. 그거는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의사표시가 하나인 거는 단독행위라고 그러잖아요. 행정행위는 민법식으로 설명하면 단독행위인 겁니다. 계약이 아니고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법상의 행위도 처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국공유 재산은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이라고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행정 재산은 국공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공물이거든요. 그래서 공법의 규율을 받고 있고 행정 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보고 그 중에서 뭐 단독행위로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처분이 되는 거죠. 예컨대 뭐 공공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공공용물에 대한 공용물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북구 청사에 그죠? 매점을
임대해 주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임대하면 우리는 임대차 계약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계약 그 성북구청하고 그 임대를 맺는 사람하고 매점 주인과 사이에 그 매점 운영 위탁 협약 뭐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인 것처럼 보이는데 행정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사용수익 허가.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그 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둘러싸여져 있는 관계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임용 처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행위인 거고요. 처분 자체니까요. 임용 처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직 공무원은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계약,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민사소송상도 아니고, 그죠? 항고소송도 아닌 거죠. 왜냐면 항고소송은 처분과 재결이 대상이니까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집행행위다. 일반 추상 개별 구체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잖아요. 예. 일반하고 개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한테 적용되면 일반이라고 그러고요. 특정한 사람한테 적용되면 개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불특정 다수의 사안에 적용되면은 추상이고요. 특정한 사안에 적용되면 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추상하고 개별 구체가 보통은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추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규범이 돼서 규범 통제 절차가 되는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통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죠. 규범 그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진 않죠. 구체적 규범 통제, 부수적 규범 통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요, 개별 구체면 이제 행정행위가 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구체인 경우가 문제죠. 일반 구체인 경우, 예컨대 몇 월 며칠 날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금지 하면은 일반 구체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한테 적용되는데 특정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규범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처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불복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처분은 처분인 거죠. 왜 그러냐? 우리 행정소송법 아까 조문 다시 보시면은 구체적 집행행위라고 표현했지 개별 구체적 집행행위라고 표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적 조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컨대 두밀분교 조례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 처분적 조례 같은 경우는 외형은 조례는 법규 명령의 일종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법규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의 일종인데 이 조례가 외형은 규범인데 법규인데 뭐냐 그 개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외형을 기준으로 규범 통제 절차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 실질을 기준으로 내용을 기준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봐야 되냐. 이게 이제 이른바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결론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약가고시 같은 경우에 그 고시는 원래 통지행위잖아요. 이 통지행위인데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이 일반 추상적이면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 돼야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 돼야겠죠. 왜냐면은 헌법에 법규명령의 목록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렇게 6가지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일반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가 있죠. 뭐 이른바 위임고시 같은 경우에 이러면은 이게 행정규칙으로 취급해야 되냐, 법규명령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론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행정실체법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통진 고시인데 이 고시가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행정행위 처분으로서 취급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규율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 행위는 뭐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처분이 될 수 없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보통의 경우에 이 행정행위가요. 처분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번에 딱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죠? 네. 예컨대 뭐 무단횡단 했는데 경찰이 쫓아와서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물론 행정행위나 처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 이것보다는 여러 지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뭐 청문도 하고 뭣도 하고 내부적으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보통 마지막에 처분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단계. 다만 이제 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집행행위가 마지막에 끼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앞에 게 처분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뭐 이미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인데 각각의 단계마다 규율성이 있는 거죠. 각각의 단계마다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철거 명령이 있고요. 계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영장을 통지하고요. 대집행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청산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각각의 단계마다 국민의 규율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각각을 처분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실체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른바 하자승계론. 그죠? 하자승계론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이 규율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처분 개념을 매우 좁혀서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게 점점 넓어진 거죠. 자, 처분의 개념을 넓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국민은 항고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권리구제의 기회가 넓어지는 거고요. 법원의 업무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또 반대가 되는 거죠. 요거를 좀, 이 소송 요건의 역할이 있습니다. 법경제학적으로. 이런 것도 좀 같이 곁들여서 이해하시면 행정소송법이나 뭐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문제잖아요. 처분이냐 아니냐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 적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식으로 따지면은 소외이익 3형제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죠? 따라서 본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본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 법률상의 근거를 갖춘 거냐 아니냐는 본안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은 일단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규칙에 근거한 예컨대 어떤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어떤 국민의 권리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처분으로 보고 그래서 소송 요건이 통과되고 그런 다음 본안에서 그게 법률 유배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잘 된 건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건 본안에서 따지는 이유인 거죠. 심지어는 이 진지의료원 사건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아예 처분의 근거가 없는데 한 행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처분으로 봐야지 다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처분으로 봐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분으로 못 보게 되면 소송조차 제기하면 못하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불법인 건 위법한 행위인 게 분명한데 처분이 아니라서 소송을 제기 못한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처분의 외형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그 처분의 그 외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로 기준으로 살펴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 국가계약하고 관련된 건데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당 행위로 제재를 받는데 이 제재가요 계약에 근거한 제재인 건지 아니면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제재인 건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만약에 계약에 근거한 제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까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법상의 계약을 넘어서는 것에 근거해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다 또는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을 넘어선다. 사법상의 계약은 이제 계약자끼리만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재 효과가 제3자한테도 미쳐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계약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처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아직도 좀 완전히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행정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뭐 이미 아까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부분허가도 이제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적정 통보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행정 계획으로 가면은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라고 치면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들은 기본 계획들은 이 행정청만 구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계획청만. 그래서 앞으로 그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나가겠다 이런 거니까 아직은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관리 계획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부 기재 행위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죠. 이런 것들의 기재 사항을 변경해 달라라는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를 행정 행위나 처분으로 봐서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왜 쟁점이 되냐면요. 원래 권리를 표창하는 거는 등기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에 관한 사항은 또 그 나름의 또 불복 절차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민사집행법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그 자체로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당초에는 판례가 이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 본 강의 때 충분히 설명해 드려서 아시겠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저당권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토지 분할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경우에 그죠? 그걸 안 해줬다. 그럼 좀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다 하면 이제 과세 처분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조금씩 이게 문호가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시작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지적공부에 있는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는 것이 그걸 거부한 것이 처분인 경우가 점점 이제 판례상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어떤 것들은 소유권 보존, 소유권 확인해소가 더 발본색원적인 그죠? 전통적인 소송 방식이죠. 예. 이 더 발본색원적인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럴 때는 또 그거를 또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좀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뭐 따라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고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면 그 공부 기재행의 성격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거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예. 어떻게든지 국민의 권리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권력적 행위로서 이제 경고가 문제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공무원들 징계할 때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 징계가, 법정 징계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가장 강한 게 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임이 있고, 강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이 있고, 강등이 있고, 견책이 있습니다. 견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견책만 받더라도 공무원의 인사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냥 경고만 하는 거, 구두로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외 징계죠. 법정 외 징계인데, 경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아주 경미한, 뭐 가벌성이 거의 없는 이런 경우에, 예, 이렇게 되면은 그냥 기분만 나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경고 받으면 기분은 나쁘잖아요. 뭐 기분까지 좋을 수는 없잖아. 예, 기분만 나쁜 거니까 원래는 이제 규율성이 없다고 해서 처분이 아니라고 봤는데, 간혹 이 경고받은 애하고 경고받지 않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어떻게 취급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은 행정기관에 따라서는 뭐 이 사실상의 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인사상의 뭐 1년간 뭐 인사 기록 카드에 올려놔서 뭐 승진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을 받은 게 있잖아요. 상 받은 거 하나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뭐라 그렇죠? 교환? 뭐 이상한데. 하여간 그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효과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처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경고라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아니다. 이름만 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에 있어서 그 규칙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그런 조문이 만들어졌으면 아까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처분이 발령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죠. 처분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간접의 통지인데요. 국세 환급 문제인데, 조세 환급 문제인데요. 요게 예컨대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무효면은 환급 신청을 해서 이미 조세 부과 처분이 있으면은 납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납부 안 하면은 뭐 강제 징수에 들어올 테니까, 그죠?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하고 이제 돌려받는데 이 환급 신청을 하고요. 세무서에 가가지고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 결정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행정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이게 왜 무효냐, 돈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환급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환급 결정이 때문에 이 사람이 국세를 환급받는 건가요? 아니면 조세 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환급받는 건가요? 조세 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환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 결정 취소 소송이나 환급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급 결정은 국민의 권리 규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아니면 그냥 근본적으로 조세 부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맞죠? 이런 거는 오납금이라고 그래. 근데 뭐 취소 사유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조세 부가처분에 대해서 환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오납금, 가납금,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이제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발생해야지 세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선불이죠. 나중에 근데 부가가치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되면 환급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때도 환급세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오납액, 관납액, 환급세액. 요게 문제가 되는데 다 환급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네. 취소 소송을 먼저 해야 되던가 동시에 얘기했죠. 그죠? 더 어려운 문제 또 얘기했나요? 이미 설명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인데 뒤에 이제 또 당사자 소송할 때 제가 또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지금 뭐 당장 다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또 한 번 더 설명하니까요. 앞에 두 개, 오납액하고 간납액이 발생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민법 741조에 있는 민사소송, 사법상의 부당이득으로 보는 거예요. 판례가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일단 처분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앞에 두 개는 민사소송으로 취급되고 있고, 물론 저는 반대합니다. 제 견해로는. 뒤에 환급세액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취급해야 되라는 게 판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쟁점이에요. 나머지 뭐 공법상의 공무원의 연가보상이나 같은 원리들이고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고요. 지류회신이나 진정에 대한 답변, 요거는 뭐 처분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거부 처분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도 있다. 처분으로서 유형을 갖출 것, 행정소송 외에 다른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을 것, 뭐 이런 것도 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부처분 문제예요. 거부처분 문제. 이 거부처분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그 거부행위 자체가요. 그죠? 거부행위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닌지, 다소 좀 논리적으로 문제잖아요. 왜냐면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을 당한 경우하고요. 그죠? 건축허가 신청을 처음부터 안 한 경우하고 결과적으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규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디서 그러면은 처분성을 포착해야 되는 거냐? 뭔가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국민이죠. 추상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포착을 어디서 포착해냈냐면은 신청에서 포착해놓은 겁니다. 신청에서. 그런데 신청을요, 무턱대고 그냥 예컨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전화 걸어가지고 뭐뭐 해달라고 하면 다 신청이 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신청권 있는 신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권 있는 신청이어야지 인 것을 거부해야지 거부 처분이 된다는 거거든요.
잠깐 여러 가지 논리 조작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부행위가 다 거부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신청권 있는 신청을 거부해야지 거부 처분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러면 신청권이 그럼 어디 있느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신청권은 보통 어디에 써져 있겠어요? 법률에 써져 있겠죠? 법령에? 그런 거는 이제 법령상의 신청권이라고 하고, 법령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조리상의 신청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대략 그런 원리다. 근데 이제 신청권 하니까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에 관한 거고, 권리에 관한 거니까 이게 대상적격 문제냐 이게, 아니면은 원고적격 문제냐. 권리 침해는 원고적격 문제잖아요.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권은, 신청권의 권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신청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추상적인 어떤 국민의 신청권이죠. 그것이 내 것이면 그건 이제 원고적격이 되는 거고요. 마침 그게 내 거다 라면 이제 원고적격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판례가 여기서 말하는 신청권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추상적으로 결정된다. 뭐 이렇게 설명한 연유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신청권이라고 하니까 역시 조금 신청 절차라고 표현했어야 되나? 조금 더 생각해서 나중에 제가 논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은요, 나한테 어떤 결과가 만족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뭔 당연히 신청권에 포섭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단순한 응답 요구권만 있어도, 예컨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있어서의 그것 시점, 그 정도만 해도 신청권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른바 형식적 신청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조리상의 신청권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느냐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령상의 신청권은 읽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조리상의 신청권은 뭐 눈에 이렇게 글자로 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 기법이 필요한데, 그걸 뭐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처분의 변경 신청권의 인정 여부인데, 일단 처분의 변경 신청권이죠.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라는 겁니다. 부정되는 이유는 이거를 인정하면은, 그죠? 예컨대 제소기간이 도과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은 사람이 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청에서 거부 처분을 하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라면 도대체 제소기간을 둔 취지가 뭐냐, 행정행위의 불가증력은 또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정이 되는 건데,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196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에 근거해서 도시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경우인데, 이거는 국토계획법 26조에 있는 세 가지 경우에 도시계획 위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 위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위반 신청을 판례는 법규상의, 법령상의 신청권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예외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사실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죠? 뭐 폐기물 처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 변경 절차가.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원칙적으로 거부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폐기물 처리업 영업 허가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국공립교원의 임용관계의 신규 임용하고 재임용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유일한 면접 대상자가 됐다. 임용 과정에서 다른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유일한 면접 대상자가 됐다면은 어느 정도 기대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재임용의 경우에는 뭐 이거는 원칙적으로 있다고 봐야겠죠, 신청권이. 그 다음에 재량행위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재량행위 그 자체는 실체법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겠지만 소송법적으로는 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도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 경우에는 이제 집행이 바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한번 철거행위처럼 한번 집행하면 딱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외이익이 문제가 되고, 자, 이 소외이익을 협의의 소외이익이죠. 협의의 소외이익이 흥결되는 걸 막는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집행정지에 관한 문제이고요. 집행정지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가 뭐 이미 종료가 됐어도, 그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법률적인 해명에, 중대한 법률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소외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소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헌법소원에서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라고 그러죠. 자, 부관인데요. 부관도 실체법적으로는 굉장히 설명할 게 많지만은 이 쟁소법적으로는 이 부담을 제외하거든요. 그죠? 부담을 제외하고는 조건인이니 기한이니 뭐 이런 것들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담만이 처분성을 갖고 있으니까. 부담은 그 자체로 하명이잖아요. 하명은 뭐죠? 의무를 명하는 처분이잖아요. 그죠? 예컨대 기부 체납 후 기부 체납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면, 그죠? 처분이 두 개인 거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하나 이루어진 거고요.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부담은 처분인 거죠. 그러니까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을 제외하고는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없다라고, 조건인이 기한인을 따로 잘라서 소송할 수 없다라는 거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고요.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 워낙 처분 쪽 얘기고 이제 중간고사를 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기,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다시 한번 다 조금 평소보다 자세하게 리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경정처분 또는 변경처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후에 감축 또는 확장하는 것을 경정처분 또는 변경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뭐 액수가 양적으로 증가되거나 뭐 감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예 그 처분 자체를, 원래의 처분을,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한 다음 새로운 처분을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근데 이게 변경이라는 개념이, 원래 변경은, 그죠? 구소의 취하 또는 신소의 제기 또는 구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또는 플러스 뭐 새로운 처분의 제기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변경 처분이라고 설명하는 게 이 용어상의 문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변경 처분 또는 경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제소기간 할 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성북 세무서장이에요. 성북 세무서장이 자 을에게요, 그렇죠? 500만 원의 과세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500만 원의 과세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700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처분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 처분, 이게 당초 처분이죠. 당초 처분이 2020년 10월 1일 날 이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 경정이 2021년 뭐 한 2월 1일 날 됐다고 치자고요.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당초 처분보다 액수가 증액되는 거를 우리는 증액경정 처분이라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조세에서 문제가 됩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이제 감액경정 처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2020년 10월 1일이 되는 거죠. 근데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삼자고 하면은 2021년 2월 1일이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소기간이 도가 되고 안 도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설이 뭐 병정설, 흡수설, 흡수병정설, 역흡수설, 역흡수병정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가 다 이제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조세법, 세법에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법학 교과서에서 주로 이런 세법학자들이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이런 견해들이 생긴 거예요. 행정법, 세법도 행정법의 일종이긴 하지만 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는 어떠냐? 증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이게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분이 되는데 다만 자, 이 700만 원 중에서요. 그죠?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부분은 90일이 지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확정이 됐잖아요. 불가증력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200만 원만 그죠? 만약에 승소한다고 해도 200만 원밖에 인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승소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흡수적 병정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소기간의 기사점은 2021년 2월 1일이 되는데 그죠? 이미 500만 원 부분은 90일이 지나면서 확정이 되잖아요. 제소기간 90일일 테니까 그죠? 네, 확정이 돼서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저 700만 원 중에서 증액된 전체 처분을 70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500만 원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된 거니까 더 이상 그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흡수적 병정설이라는 거예요. 감액처분은 어떻게 됐냐? 감액처분은 300만 원으로 감액된 2020년 10월 1일자 처분이 되는 겁니다. 300만 원으로 감액된 2020년 10월 1일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흡수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액경정 처분은 흡수적 병정설이고요.
역급수설이네요. 감액 처분의 경우에는, 감액 경정의 경우에는 역급수설을 취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증액 경정은 그런데 감액 경정은 사실 조금 논리적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금 보통 감면받을 때,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환급 신청을 하겠죠? 그죠? 세무서 가서 환급 신청을 하는데, 그냥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환급 신청을 하는데, 세무서 직원이 민원실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겠죠. 가 계시면 다시 계산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세금 안 내도 되겠구나. 그죠? 하고서 집에 갔겠죠? 근데 300만 원이 떡 나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심판부터 조세 심판부터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제소 기간이 도과됐다고 하는 거죠.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더 문제는 하나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제소 기간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특히 조세는 필요적 전치줄이잖아요. 네? 이게 행정심판에 의하면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한 거면, 그죠? 재결 시부터 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결에 의한 거면 다시 또 2021년 2월 1일이 기준이 된 거죠. 점점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자, 증액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처분 시가 경정처분 당시, 그러니까 2021년 2월 1일자 700만 원의 과세 부과 처분이 되는 거고요. 다만 500만 원 부분이 이미 제소 기간이 도과됐다, 불가증력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죠? 네, 흡수적 변경설로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감액된 당초의 처분인 거죠. 그러니까 2020년 10월 1일자 처분이 되는데 따라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2020년 10월 1일이 되는 건데 다만 그게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제소기간이 재결 시부터 진행되는 거니까. 그죠? 다시 또 2021년 2월 1일부터 제소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건 제소기간의 문제인 거고 어쨌거나 처분은 2020년 10월 1일자 처분이 되는 거죠. 감액된 처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만들 수 있죠? 재밌는 문제를. 자, 2020년 10월 1일날 500만 원의 과세 처분을 했는데 2021년 2월 1일날 700만 원으로 증액했다가 2020년 4월 1일날 300만 원으로 감액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재밌네요? 나만 재밌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조세만 그런 거냐? 이런 법리가 조세만 그렇게 되는 거냐? 조세 분야에서만 208페이지로 보세요. 자, 판례는요, 주로 이제 감액경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그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영업자에게 행정 제재 처분을 한 다음에요.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어요. 3개월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500만 원 처분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리가 감액경정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징금 500만 원으로 감경된 2020년 10월 1일자 처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행정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소기간 자체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경정처분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반복된 행위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뭘 얘기해 드릴까? 자, 철거명령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철거명령을 했어요.
철거 명령을 하는데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면은 이제 집행 절차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계고를 한단 말이에요. 계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과세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세 처분을 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독촉을 하고 뭐 압류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럼 요 계고하고 독촉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계고를 한 번만 딱 하고 바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해가지고 바로 철거 반원들이 들이닥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보통의 경우에 계고를 2번 정도, 3번 정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그때 가서 실질적인 집행행위에 들어간다든지 강제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계고 또는 첫 번째 독촉이 처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한만 유예해 주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독촉에 있어서는 첫 번째 독촉만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거고요. 2번째, 3번째 독촉은 그냥 최고죠, 최고. 민법상의 최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수정된 거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그죠? 교정사항 208면에서 제가 줄을 하나 달아놨는데, 자, 원고가 감염병 예방법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했어요. 손실보상 청구를 했는데 거부됐습니다. 근데 감염병 예방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요. 그죠? 이의신청 절차가 없는데 이 사람이 법을 잘 모르니까 이의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의신청은 형식은 불복이지만 실질은 손실보상 청구를 다시 한 번 더 한 거죠. 손실보상 청구를 다시 한 번 더 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처분에 어떤 신청행위를 했어요.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9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신청을 했어요. 또 거부되겠죠. 그러면 제소기간이 도과됐다고 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 단위로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소기간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또 신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신청이 반드시 신청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판례입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감염병 예방법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처럼 이의 절차가 없는데 이 사람이 뭐 법을 잘 몰라서 이의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이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청인 거죠. 손실보상 청구. 잘 이해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고 수리 행위인데, 잘 안 닦이네. 이게 어떻게 더 안 닦이고 더 뭉개지네요? 사실은 이게 다 실체법 때 배웠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높아심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 싶어요. 건축을 하고 싶은데 건축을 하려면은 성북구청장한테 가가지고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북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생각할 점입니다. 자, 이 A라는 사람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이 A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게 된 뭐라 그럴까요? 이유는 뭐예요? 건축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면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건축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하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죠, 설마? 뭐 때문에? 그렇죠. 네. 건축 신청은 뭐예요? 허가 신청은. 건축 허가라는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하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거죠. 민법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민법은 이게 청약이고 이게 승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법의 기본은요. 근데 행정법은 아까 처분은 민법식으로 얘기하면은 계약이라고 그랬습니까? 단독행위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처분은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 때문에 A는 건축할 자격이 생긴 거죠.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청이니 동의니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이 건축 민법으로 하면 이게 청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죠. 행정법은 행정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이 건축 허가를 적법하게 하는 요건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청 없이 건축허가 이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건축허가는 성립하는 거죠. 다만 위법한 건축허가가 될 뿐인 거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어렵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행정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 거지만 행정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정법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자,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거의 99%의 행정작용은요. 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단독행위잖아요. 네. 그 단독행위의 방향이 이쪽이란 말입니다. 행정작용은요. 행정주체에서 행정각체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예가 뭐 공법상의 계약 뭐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두 개죠. 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행정행위나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작용은요. 그죠? 다 이 방향의 단독행위죠. 일단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네,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정식 건축물인 경우에 그런데 자, 제가 어떤 부지가 있는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인데 그냥 여기에다 조그만 그 텐트 가설물로 창고를 하나 짓고 싶어요. 뭐 이런 것까지 뭐 건축허가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까지 뭐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 그죠? 가설물 뭐 조그만 가설물 하나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북구청장한테 안 알려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성북구청장이 이 집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혹시 불이 나거나 뭐 이러면은 뭐 불을 끈다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북구청장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신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성북구청장이 알려주는 거죠. 신고죠, 신고. 근데 성북구청장이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편의점 가서 물건 하나 사도 영수증 주잖아요. 네? 영수증 주잖아요. 그래, 잘 접수했어. 하고 접수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수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은 이 가설물인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은 사무국청장이 영수증을 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답은 뭐죠? 답은 뭐예요?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 수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접수증 발부행위인 거죠. 그러면은 규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수리는? 이왕 대답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규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처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신고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약간 많이 특이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수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법리적으로만 따지면은 행정행위가 아닌 거죠. 행정행위가 아닌 거죠. 이렇게 돼서, 이런 거는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있어서의 그 수리 또는 불수리는 아무런 법률적인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서 행정행위나 처분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기존의 판례였는데 현실에서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사무국청장한테 이 가설물 신고를 했어요. 건축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뜻밖의 사무국청장이 수리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대로라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니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그죠? 자, 행정법 이론대로 뭐 이거는 수리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난 신고했으니까 됐다. 나 지을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어렵잖아요. 사무국청장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죠. 기분에. 내가 저기 가설문을 지으면은 사무국청장이 가만히 있을까? 그죠? 당장 철거 명령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아니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근데 이거는 법원에다가 항고소송을 하면은 또 안 받아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최근에 변경이 돼서 이제 꽤 시간이 됐으니까 최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변경이 돼서 이 수리 거부를 쟁송법적 처분 개념으로 봐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유흥주점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A라는 사람이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요. B라는 사람한테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을 양도를 했습니다. A는 원래 상북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A가 이 유흥주점을 B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영업양도를 했는데 그럼 이 허가도 같이 파는 거예요? 허가는 자기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B에 대해서 영업승계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수리를 해주겠죠. 이름은 신고인데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B에 대한 유흥주점 허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이 수리는 그리고 이 신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좀 달라지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이때는 그러면 저 수리 때문에 이 사람이 유흥주점을 하게 된 거예요? 신고 때문에 유흥주점을 하게 된 거예요? 수리 때문에 유흥주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수리는 사실상 허가죠, 허가. 이거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그래요. 이때의 수리는
원래부터 행정행위고 원래부터 처분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느 게 원칙이에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원칙이에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원칙이에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원칙이겠죠? 신고제는 원래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면은 뭐하러 수리를 신고제를 만들었겠어요? 그냥 허가랑 같이 원래 허가라고 하면 되지,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분류하냐고요, 도대체?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법학이라는 게 이게 명확한 답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일단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 경우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경우를 판례를 이렇게 몇 가지 수집해서 분류해 놓은 게 211페이지에 있고요. 211페이지에 보면은 제 생각에 판례의 개략적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대략적인 기준이 뭐냐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자기완결적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법령이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실체법적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신고를 하게 한 취지가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하기 전에 행정청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상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기 위한 경우,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적은 행위 내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행위에 관련된 경우, 법령이 대상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영업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경우, 신고 불이행이 행정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에 그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별다른 행정제재가 없는 경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기준대로 또 판례가 다 형성이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또. 아까 교정지 다시 보시면요. 의료법에서 병원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병원하고 의원이 있잖아요. 병원 개설은 허가제로 규정해 놨고요. 의원 개설은 신고제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분류대로라면은, 그죠?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나름대로 이용화시켜서 기준을 만든 이 기준대로라면은 4번의 경우에 허가제하고 신고제로 구분하고 규정했는데 신고제로 돼 있으면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근데 의원개설 신고는 또 수리를 요하는 신고랍니다. 판례가. 참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이게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입법할 때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거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딱딱 정해서 입법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또 그렇지도 않고요.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